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그동안 북한군 파병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북한군의 이동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참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허위 과장 정보라고 발뺌하며 한국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적어도 3,000명의 북한군 병사들이 이달 초중반 배를 타고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간 북한군은 러시아 동부에 있는 여러 훈련장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raveled by ship from the Wonsan area in North Korea to Vladivostok, Russia. These soldiers then traveled onward to multiple Russian military training sites in eastern Russia. 백악관은 북한군이 전쟁에 투입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참전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나타난다면 정당한 표적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f they do deploy to fight against Ukraine, they're fair game. They're fair targets. And the Ukrainian military will defend themselves against North Korean soldiers the same way they're defending themselves against Russian soldiers. 북한군 이동을 확인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 편에서 나라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안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장병들을 겨냥한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 SNS에 올렸습니다. 총을 버리고 투항하면 안전한 수용소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며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말 것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설은 허위 과장 정보라며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는 한국 정부 반응이 당혹스럽다며 테러 정권인 우크라이나에 놀아나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조치에 가혹하게 대응할 거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 분쟁 개입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소셜미디어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국제법 위반이라는 글을 올린 뒤 자국 주재 북한 대사관 대사 대리를 초치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도 역시 SNS에 글을 올려 러시아에 북한 무기와 병력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북한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쓰레기 풍선 추적 물체를 띄웠습니다. 합참은 풍향을 고려하면 쓰레기 풍선이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5월 이후 30번째입니다. 합참은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투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밤낮 없이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유력한 차기 수장마저 잃은 헤즈볼라도 강한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한복판. 굉음과 함께 대형 폭발이 이어집니다. 붉은 화염에 이어 짙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도심 주택단지가 직격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을 소탕하겠다며 레바논 전역을 연일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내에서 사망자가 2,500명 넘게 나온 가운데 피난민도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집중 포화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زي ما صار مع العالم كلها قعدنا ما حسينا الا وبلش الدب علينا قذيفه ورا قذيفه الحمد لله كتر خير الله كلنا بخير وما حدا مننا انجرح.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밤낮 없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북부의 군사시설 등에 수십 발의 로켓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숨진 지도자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가 이미 대부분 달성됐다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really two things left to do. Get the hostages home and bring the war to an end with an understanding of what will follow. 블링컨 장관은 가자 전쟁 이후 11번째 중동 순방을 이어가며 휴전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 애쓰고 있지만 돌파구는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튀르키예 초대 방산업체 소총을 든 괴한이 난입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이 테러 공격을 저지른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총성이 연신 들리더니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튀르키예 최대 방위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괴한들은 폭탄을 터뜨려 혼란을 일으킨 뒤 시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소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이들의 공격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다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Taziye dilekleriniz için özellikle teşekkür ediyorum. Bu menfur terör saldırısını lanetliyor. Şehitlerimize Allah'tan rahmet diliyorum. 총격범 2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담한 범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picture that we are receiving from the crime scene, from the scene, indicates probably it's one of these far left or the PKK or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튀르키예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 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반대 진영을 향해 미국 내부의 적이라고 공격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내부 인사의 폭로로 곤란에 처했습니다.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라는 폭로인데요.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라며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보 진영을 겨냥해 내부의 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I think the bigger problem is the enemy from within, not even the people that have come in and destroying our country, but really necessary by the military because they can't let that happen. 대선을 코앞에 두고 폭로에 나선 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최측근이었던 존 켈리 전 비서실장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기도 한 켈리 전 비서실장은 뉴욕타임스, 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재자를 선망하는 파시스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ertainly an authoritarian, admires people who are dictators. He has said that. So he certainly falls into the general definition of fascist, for sure. 또 히틀러도 좋은 일을 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면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가 아닌 히틀러가 가졌던 장군을 원한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It is deeply troubling and incredibly dangerous that Donald Trump would invoke Adolf Hitler, the man who is responsible for the deaths of 6 million Jew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취임 첫날부터 독재자가 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누구든 내부의 적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We know what Donald Trump wants. He wants unchecked power. The question in 13 days will be what do the American people want? 트럼프 캠프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조작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절 히틀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독재자를 찬양했다는 폭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폭로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과거 내부의 적들로 인한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법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머스크가 경합주 주민 1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건 연방법 위반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연방법에 따라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대가를 지급하는 건 금지돼 있다며 머스크가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상금을 내걸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며 10에서 20% 보편 관세, 중국산 상품 60% 관세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가계 생활비가 늘어나 세계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당선 시 관세 전쟁을 예고해왔습니다.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And these stupid people, stupid politicians, they don't like, look, they're either dumb or they're corrupt. 제 집권 시 중국산 제품의 60%의 고율 관세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도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차량 구입, 대출이자 전액을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반면 현대차 등 미국에서 자동차 수백만 대를 생산하는 외국계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세금 감면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관세 전쟁 대비에 나섰습니다. IMF는 트럼프 당선 시 세계 경제 규모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고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도 3.2%보다 낮아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Policy shifts toward undesirable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could also significantly lower output.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보편 관세에는 반대하지만 중국산 상품 관세율 인상엔 찬성 입장입니다. Economists from Nobel laureates to Goldman Sachs have reviewed my economic plan versus Donald Trump's, and in comparison have found that my plans will strengthen America's economy, his plans will weaken America's economy.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 그 나라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각국의 물가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율을 높이는 대선 공약들은 가계 생활비를 급등시켜 정작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0.97달러, 1.35% 하락한 배럴당 70.7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적 비교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도 1.08달러, 1.42% 낮아진 배럴당 74.9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하락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54% 떨어진 66,30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일 69,400달러대까지 상승하며 7만 달러 선 돌파를 목전에 뒀던 것에 비해서 4%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국내 GDP, 국내 총생산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했던 터라 그 기저효과에 지난해부터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3분기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우리 기업들이죠.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HBM 판매 호조에 따라 시장 전망을 훌쩍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요즘 먼데기 위해 렌즈 제품 많이 이용하죠. 한국소비자원이 렌즈 세종액 시험 결과를 내놓습니다. 세척력과 살균 효력이 어느 정도인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종합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월권 논란과 금감원과 금융기관의 불협화음, 가계대출 증가세, 금융사고 재발 방지 방안 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독서를 멋진 행위라고 여기는 텍스트 힙 유행과 한강 열풍이 맞물리면서 독서 모임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강 작품 읽자더니 이성교제나 포교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이 타깃이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으로 모집하는 데다가 일회성 단기간 만남이 많아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은 독서 모임 참여자가 이성교제를 요구하고 심지어 집까지 미행하니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또 모임 대표가 치유와 상담을 내세우면서 신천지 포교를 시도한 모임도 있었다고 하고요. 독서 모임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범죄 노출 우려가 큰 대면 모임을 대신할 대안도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비대면 독서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넷플릭스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K 콘텐츠들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죠. 하지만 넷플릭스발 제작비 인플레이션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와 방송사는 울상입니다. 흥행작의 제작사도 숏폼으로 갈아팔 탄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10년 전 한국 드라마의 평균 회당 제작비는 약 3억 원대였습니다. 지금은 최대 30억 원 이상, 11년 사이에 10배가 뛴 겁니다.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제작비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2022년에 141편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23편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107편에 그칠 전망입니다. 또 국내 방송사와 OTT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한 곳이 넷플릭스였습니다. 드라마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름 있는 제작사들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예능이나 숏폼 제작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직원 구조 조정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외국 기업은 피해가고 한국 콘텐츠 업계에는 적용되는 규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또 넷플릭스의 역할은 존중하되 취약한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입니다. 남중 여중, 남고 여고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단성으로는 정원을 못 채운다면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학령 인구는 약 714만 명입니다. 10년 전보다 20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 직격탄을 맞자 공학 전환을 선택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는 83개교입니다. 내년에 전환 예정인 곳도 32곳입니다. 또 통학의 편의를 고려해서 교육청도 남녀공학 전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야구로 유명한 서울 장충고등학교는 남고에서 공학으로 이미 바뀌었고요. 94년 역사의 서울 동대부속 여중도 내년부터는 공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초저출생 여파가 학교의 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동문고 학부모들의 반대도 있지만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장례식이 열립니다. 사람이 아닌 기초학문의 죽음을 기리는 건데요. 지역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문의 위기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 중지로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게 된 대구대 사회학과, 다음 달에 추모 형식의 학술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구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실용학문 위주로 재편 중인데요. 사회학과뿐만 아니라 법학부와 전자전기공학부 신입생 모집도 중지한다고 합니다. 대구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또 학생 수요 감소가 배경이죠. 정부의 정책 방향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대학별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인문사회 계열에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인문사회 계열이 폐과되고 점점 없어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학문의 다양성을 해치고 지역사회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문을 짚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아파트. 네, 요즘 이 노래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 5일 만에 1억 뷰를 돌파할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파트에는 한국만의 문화, 그것도 서브컬처가 노래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로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술자리 게임인 아파트에서 노래의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죠. 브루노 마스는 뮤비에서 양손에 태극기를 흔들면서 건배를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의 서브컬처를 녹인 노래와 뮤비는 전 세계를 아파트 중독에 빠뜨렸습니다. 공개 나흘 만에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미국 차트 1위에 올랐고요. 아파트를 따라하는 영상이 각국에서 줄을 잇습니다. 또 팝스타 찰리 푸스도 아파트 발음 연습 영상을 올렸고요. 이 노래의 인기와 관심은 한국의 술과 음식 문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가수 윤수일의 노래 아파트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재건축 축하드린다. 이분이 K 브루노 마슨걸 등의 유쾌한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10월 2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래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별을 직감하고 짧은 시간 안에 살인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른바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36주 낙태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법원을 나섭니다. 태아가 스스로 숨진 거 맞습니까?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재판부에 뭐라고 소명하셨나요? 늦은 밤까지 심사를 이어간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되며 낙태죄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경찰은 이들을 살인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가 쟁점인데 경찰은 태아가 산모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살아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 개시 3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과 집도의는 수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신분증을 요구하며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직원에게 술병을 깨트려 휘두른 중국 국적의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서울수사경찰서는 그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그제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60대 남성 점원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시민에게 끌려나와 제압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속에 손상된 가스배관 복구가 더뎌지면서 인천 부평의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나고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는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골목길 한쪽 깊이 파인 구덩이 주변에서 작업자들이 붉은색 가스 배관을 살핍니다. 주변 상수도관에서 샌 물이 가스 배관을 일부 파손시킨 겁니다. 인천 부평구 부계동과 일신동 일대 2,700여 세대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서 이상이 발견된 건 어제 아침 7시쯤입니다. 복구 작업이 밤새 이어지면서 쌀쌀한 날씨 속에 온종일 보일러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씻지를 못하지, 밥도 못하지. 나는 이제 커피포트 이렇게 데워서 약간 미지근하게도 좀 씻든가 어떻게 해야지.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추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고요. 가스불이 없으니까 밥 해먹기도 불편하고. 20여 시간 만에 복구를 완료한 인천 도시가스 측은 긴 배관 곳곳에 차오른 물을 모두 빼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멈춰선 대형 화물차의 적재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청주강서 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11톤 택배 운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50대 운전기사가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실렸던 택배 화물 상당수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차량 뒷바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1,1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도 국토부지 중단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전기요금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주택용은 동결이 되고 산업용이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의 배경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나라 전력 시장을 보면 산업용의 비중이 큽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데서 쓰는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 돌리려면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전기 소비가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정용에 비해서 산업용이 훨씬 많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쓰는 전기량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전기량이 한 50%가 넘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가량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가격을 올리는 효과 역시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쪽으로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용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 서민이라든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최근 내수 경제가 안 좋죠. 수출 경제가 좋기 때문에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업들, 수출 기업들은 성장이 잘 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료를 올리고 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조금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생활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방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드리면은 이 효과란 것이 가격을 올렸을 때 얼마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쪽으로 올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 전력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분화돼 있어서 이중 구조로 가고 있어서 수출 기업들은 잘 되고 있지만 내수 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좀 주고 내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좀 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눈길이 가는 부분이 산업용 전기요금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상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결국은 아까 그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는 반도체 부분이 특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전력량이 추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산업용 전기 중에서도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대기업 쪽 그 계약 전력 300kW 이상 쪽에 어떻게 보면은 부담을 더 준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이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논리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요금 자체가 한국이
예전에 그 에너지 사태, 결국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사태들이 났을 때 예측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안정시키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도 유지하고 가정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기료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제 수출 산업들이 관해서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결국 한전 적자 같은 것들 좀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기업은 10% 정도, 중소기업은 5% 정도 이제 인상률이 발표가 됐는데 뭐 평균적으로 산업용이 9.7%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기업들도 갑자기 이제 올라가니까 뭐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사실 최근에 EU의 경쟁력 보고서라고 나왔는데 EU의 경쟁력 중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전기요금이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기요금이 결국은 미래의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안정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 활용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전기요금이 원가에 차지한 비중도 역시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산업 쪽 입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상은 2022년, 2023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올렸거든요. 더 많이 올렸어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분만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전기요금 훨씬 많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올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기업 쪽에 조금 더 부담을 주는 어떤 경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대기업의 경기는 나쁘지 않고 중소기업의 경기는 또 훨씬 뭐 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은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전기료 올려도 부담이 덜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직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덜 올리자라는 그런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인상이 한국전력의 어떤 그 부채가 누적되었기 때문인데 이번 인상으로 인해서 그러면 재무 여건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 200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는데 적자가 200조라는 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나가는 이자 비용이 한 100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한전이 과거에 에너지 가격 올리지 못한 거, 에너지 가격이 빨리 올랐는데 그것을 비싼 값을 주고 생산하면서 비싼 값을 주고 생산한다는 건 원가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이야기고 원가보다 싸게 공급했다는 이야기는 적자 누적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적자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됐을 때 흑자 전환을 해서 부채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이제 한전이 좀 흑자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또 지금 한전이 또 투자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송배전망이라든지 이게 좀 미뤄놨던 사업들 투자해야 사실 빅데이터 시장의 쌀이라고 하는 건 이 전기인데 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굉장히 고순도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이런 과제들이 있어가지고 투자할 때도 많고 흑자도 유지해야 이런 부채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의 재무제권이 계속돼야 좀 우려가 좀 불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볼게요. 은행권이 이제 기준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예대금리죠, 이제 예적금 금리죠, 수신금리를 좀 낮췄습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수신금리를 낮추니까 결국에는 이자 장사를 계속하는 게 좀 비판을 받고 오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무래도 그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내릴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란 것은 기준금리들이 얼마나 빨리 내려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가 좀 떨어졌다. 은행들에서 은행채라든지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예금금리란 것은 이런 자금 조달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나 싸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결국 예금금리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금 조달 금리가 싸지니까 예금금리 당연히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출 금리도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특히 가계대출에 한해서는 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을 옥죄라라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를 낮추려는 사실 금리가 낮아지면은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이고 이것들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당국에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수적으로 예대 마진을 높이게 가면서 보수적으로 지금 예금금리 높게
그 대출금리 높게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큰 틀에서 결국은 예금금리는 시장의 상황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네. 대출금리는 지금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이런 여건들, 특히나 이제 일반 기업 대출은 아니고 가계대출 쪽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옥죄고 있다.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가 높아지면서 은행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따로 떼놓고 보더라도 지금 예적금 금리 인하 바람이 좀 시중은행으로 좀 전반적으로 확산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금리는 자본조달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 얼마나 싸게 은행채라든지 이런 다른 것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금을 받지만 은행도 은행채를 발행해서 받는다고 하면은 은행채 금리가 싸지면 예금조달금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본조달금리가 싸지기 때문에 이것이 예금금리에 반영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농협이나 우리 은행이 좀 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적립식 예금에 0.2%포인트 내렸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네. 시스템상 자본조달금리랑 예금금리가 연동이 돼 있고 자본조달금리가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영돼서 예금금리가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어쩔 수 없는 시스템에 따라서 결국은 실적 잔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전망이 되던가요? 지금 상반기에 굉장히 시중은행들이 30조 가량, 거의 29조 가량 이제 순이익이 났다. 그러니까 이자 장사를 해서 29조 가량 벌었다. 순이익이 난 건 아니고 이자 장사를 해서 29조 가량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반기에. 예, 올해 지금 봤을 때 순이익이 한 20조 가량은 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4대 은행만 합쳐도 한 20조 가량 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예대 마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보다는 기존에 한 10년 동안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면서 흔히 말하는 베이스가 커졌다. 베이스가 커지고 특히나 이제 지금 어떠한 예대 마진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순이익 폭이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이 이제 최근에 비판받는 것은 너무 쉬운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대 마진까지 약간 올라가면서 가계 대출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조금 피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다. 근데 은행 쪽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자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또 도모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정부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부동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 쪽의 입장보다는 이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좀 예대 마진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수요자들의 입장도 담은 좀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마존이 지금 당일 배송 서비스를 12월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 미국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소비 같은 것들이 약간씩은 예전에 비해서 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마존의 당일 배송 같은 서비스에 편익은 적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마존에서 2만 명 이상 감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통에 대해서 사실 아마존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엄청나게 크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유통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는데 유통 서비스 중에서 이제 흔히 말해서 비용이 높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일일 배송 같은 것들 우리나라는 사실 일일 배송이 당연하지만 예전에 아마존이 프라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 들어갔던 데는 2일 배송이에요. 이틀 안에 우리가 배송해 주겠다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을 당일 배송까지 간다는 것은 비용 차원에서 너무 많이 들고 아니면 소비자를 유인하는 측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폐지하고 비용 절감 모드로 가고 있다라고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 달리 미국 땅이 너무나 넓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살펴보겠는데 좀 간밤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오늘 뉴욕 증시 거의 1%씩 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10년물이 거의 3.5%대까지 갔다가 지금 4.3 이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낮출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 있고 이것이 또 특히나 미국이 재정 적자를 많이 누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높인 상황이고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기준금리 빨리 인하되면 인하될수록 주가는 부양되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는데 이것이 좀 기대감이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는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홈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싹쓸이하고 통합 우승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월요일에 중단됐다 이어 열린 1차전에서 5대1로 역전승을 거둔 기아는 2차전에서도 투타에서 삼성을 압도하며 8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한국 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6회 원아웃까지 2실점하며 승리 투수가 됐고 김도영은 2회 솔로포 등 2타점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삼성은 선발 황동재가 1회를 버티지 못하고 5실점을 하며 쉽게 경기를 내줬습니다. 두 팀은 오늘 하루를 쉬고 내일 대구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다고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에 추위와 함께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로 인해서 곳곳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요. 또 원주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1도, 대관령 2.5도, 대전은 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은데요. 특히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일부 내륙과 산간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대부분 아침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9도, 광주 20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은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온화함이 감도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부터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세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